안녕하세요. 네, 저희, 니트라고 저희가 항상 부르고 있는 국제정치 이론 연구 네트워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에 계시는 이율빈 선임연구원 모시고, 어, 어떤 그동안 연구를 해왔고, 또 국제정치 경제에 관해서 어떤 관점들을 갖고 계신지, 또 향후에 어떤 연구들을 해 가실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또 박사님이 최근에 하신 연구들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나와 계신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이율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정치경제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중국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제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경제학 쪽에서는 중국의 자본자유화 그리고 투자유치 같은 자본 개정 개방과 금융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비교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엘리트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치는 당국가 체제라는 말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내부에 있는 뭐 대부분의 정치적인 조직이나 아니면 정책 결정 혹은 이념 같은 부분들이 이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통합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방금 뭐 자본자유와 뭐 금융관리 근데 그러다가 또 공산당 엘리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중구난방 같이 보일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정치 경제적인 혹은 정책 결정적인 부분과 이 공산당 내부의 엘리트 수준의 정치 연구가 매우 절묘하게 연관이 돼 있는 지점이 있구나 하는 거를 발견하고는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는요. 미중 전략 경쟁에 임하는 그런 중국의 전략적인 사고가 어떤지,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중국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정책에 어떻게 좀 투영되고 있을까, 이런 거에 제가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음, 네, 그 소개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떤 연구 관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또 소속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주요한 연구 관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 직관적으로 학술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중국 연구를 정치와 경제를 연계해서 본격적으로 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음,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아는 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율배 박사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연구 관심을 갖기까지 또 조금 더 이제 근본적으로는 연구 잘하고 하는 이 직업을 갖기까지 많은 고민이나 경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알려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연원이 좀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학부 때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 학부를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긴 했지만 또 원래는 사학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에서 사학을 전공을 원래 했었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건 매우 그 어릴 때부터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고 해서 사학과를 계속 가고 싶어 했고 이렇게 또 잘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또 그 대학교를 가서 이렇게 좀 또 놀고 싶고 이런 것들도 많고 해서 이렇게 아주 학업에 아주 많이 초반에 집중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학과 수업을 또 그래도 이게 원하던 사학과 수업이니까 들었는데 좀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이 역동성이 조금 내가 기대하던 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왜냐면 제가 나중에 알겠지만 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네 오히려 정치학 석사하고 하면서 이제 역사학이 정말 또 재미있는 학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이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좀 1, 2학년을 보내다가 어떤 선배가 제가 수업을 들을 게 없다. 사학과 말고 다른 걸 듣고 싶다라고 하니까 야 정치외교학을 들어봐라. 네,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좀 한국 정치나 이제 정치 사상 쪽 수업을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 뭐 또 이렇게 유명한 교수님들이 계셨으니까 이렇게 듣고 했는데 뭐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2학년 2학기던가 3학년 1학기부터입니다. 네. 그때 이제 지금 돌아가신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류석진 교수님의 수업을 또 추천을 또 다른 분께 받아서 듣게 됐는데 그 수업이 이제 정치경제론이었어요. 그래서 정치경제학이라는 정치외교학의 한 분과를 처음으로 그때 접하게 됐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렇게 출석을 아주 열심히 하거나,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죄송한, 지금 하늘에 계시는 저희 지도 교수님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잠도 좀 자주 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날 이제 아마 유석진 교수님께서 이 경제학에서 이제 그 코스의 정리하고 그 외부 효과, 외부성에 대한 거를 설명하시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따라 이렇게 왠지 잠도 안 오고 해서 그런지 좀 열심히 듣게 됐는데 그날 선생님께서 이제 정치학인데 분명히 제가 듣고 있었던 건 정치학으로서 듣고 있었는데 계속 그 클러스터링 효과 같은 걸 하면서 용산 정자상가와 미용실을 비교를 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자제품 같은 거는 모여 있어야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이 용산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용실 같은 거는 보통 굳이 크게 그렇게 모여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내 원래 본 의도와는 다르게 그런 주체 플레이어들이 정치적인 효과를 주변에 미치고 그런 것이 또 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류의 이제 얘기를 하시던 대목이었는데 뭐 알고 보니 사실 이건 경제학 쪽의 얘기였죠. 네, 그렇지만 제가 당시에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 정치를 분석할 때, 그러니까 당시로만 해도 정치는 저에게 있어서 어디가 뭐가 옳고 뭐 혹은 뭐 좌파냐 우파냐 이런 류의 좀 일천한 수준의 생각뿐이었는데 그런 설명 방식을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정치와 경제를 복합해서 설명하는 것이 강력한 설득력과 논리력을 지닐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다 말고 들었던 그 순간이 너무 저에게 크게 이 인상을 남겼고 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석사 과정을 가겠다고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유적진 교수님에게 정치경제학을 배우러 석사를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결국, 석사 과정에 진학을 하면서 이제 국제정치경제학에 입문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혹시 뭐 유석진 교수님에 대한 약간의 회고 포함 말씀을 좀 그럼요. 더 드려도 네네, 네. 좋아요. 예, 왜냐면 또 이렇게 제 다른 우리 또 멤버 선생님들께서 유적진 선생님 말씀 또 많이 하셔서 또 제가 또 이렇게 뭐 두 번, 세 번 더 강조하는 게 조금 중복인가 생각도 들지만 또, 선생님 강의를 제가 워낙에 제가 또 재밌게 듣고 또 그랬기 때문에 강의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예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유석진 선생님께 제게 아주 많이 남겨주신 가장 크게 남겨주신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 거의 모든 강의는, 그리고 학술적인 대화는 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많이,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주환 교수님께서 이제 칼폴라니 거대한 전환, 으로 이제 유석진 교수님의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패턴이 거의 모든 시간에 있었고, 특히 첫 학기, 강의의 가장 첫 시간, 그 학기의 첫 시간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아까 용산 전자상가나 아니면 뭐, 미용실 같은 얘기도 좋고, 그리고 국제정치사에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스쳐갔을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주시면서 사건 위주로 말씀을 하시다가 딱 그 논의의 층위를 단숨에 올리면서 이 국제정치 경제사라는 흐름으로 이 수강생들을 딱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면서 그렇게 이 역사적인 맥락을
이렇게 시야를 뚫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항상 첫 시간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걸 그렇게 음, 꿰맞춰 주시면서 이번 학기에 뭐 커리큘럼이 어떻게 이 라인 스토리 라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신 것이 저에게는 아주 많이 남았고 저도 지금 강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음, 최대한 담고 또 계승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네, 감사합니다. 그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 이일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니티 회원분들의 지난 인터뷰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영향을 준 인물로서, 그죠? 유석진 교수님이 항상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니트라고 하는 모임 이전에 저희 이제 국제정치, 이런 연구 모임이라고 하는 그냥 이 말로 모임을 진행해 왔었는데, 그 모임이 탄생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과 자원이 아마 류석신 교수님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만큼 영향이 선한 역량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서, 그죠? 네, 우리 이을비 박사님이 연구자가 되는, 특히나 지금 정치 경제를 중국과 연결해서 공부하시게 된 그 배경도, 바로 유석진 교수님의 강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려오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초반에 알려주신 연구의 관심과 관련이 되긴 할 텐데, 그럼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20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조금 좁혀서 보면 최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 박사님의 관심을 가장 끌고 있는 연구 주제나 혹은 논쟁 같은 게 있으면 뭐가 됐든 가장 관심을 끌고 있고 혹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그런 이슈나 논쟁이 있을까요? 네. 지금 아주 사실 치열한 논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하면서 그리고 향후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미중 전략 경쟁이 지금 중요한 사건이자 이 구조 변동과 관련돼 있다는 건 많은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인정을 하시는 부분일 텐데 이 미중 전략 경쟁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과 입장은 어떠한가가 사실 생각보다 좀 타자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매우 수년간 뜨거운 것도 사실이었고, 하지만 그러한 중국의 사고나 입장에 대해서 그거를 바라보는 틀이 좀 너무 식상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서구 중심적으로 구축된 사회과학 이론 체계 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이 물론 당연하게도 이렇게 수십 년간 구축된 아주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좋은 틀임에는 불명합니다만은 그것이 때로는 오독을 낳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서구가 보편이고 중국이 특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향은 사실은 뭐 중국의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한 20년 혹은 그 이전부터도 있던 경향이긴 합니다. 워낙 그때만 해도 중국의 체급이라는 것이 지금에 비해서는 아직은 낮을 때고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이라는 칭호 정도만 가지고 어떤 기존의 자유주의적인 국제 경제 질서 체제에서 하나의 그냥 적절하게 WTO 가입 이후에 결합하게 된 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국이 체급이 점점 커지고 특히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그 이후에 미국과의 국력이 교차할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점점 제기가 되면서 이
이 서구의 이 사회과학에서도 중국을 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화를 하고, 또 중국을 좀 더 시리어스하게 이제 다루게 됐다라고 보이는데요. 그 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국을 뭔가 개별자이고 특수자로서 보는 경향은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는 뭐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은 뭐 또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유명한 뭐 저명한 국제정치 학자들이 중국에 그렇게 자주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많이 교류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 예를 들어 10년 전에 제가 이제 과정에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여름에 어 예를 들어 베이징 대학 여름에 무슨 방법론 특강에 뭐 로버트 베이츠가 막 오고 또 미어샤이머가 막 와가지고 막 특강을 한다고 막 그런 게 붙는 걸 보면서 야, 중국이 정말 이 국제정치 이 계에서도 매우 대단한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결국 그 후에 어떤 그런 교류라든지 미중 간의 교류나 접점은 계속 유지는 됐지만 과연 중국을 서구 과학 서구 사회과학 체계를 벗어난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서구 사회과학 체계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보는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그렇게 지금까지 성립된 것 같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그래서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된 이후에 중국은 계속해서 뭐 트럼프라든지 이런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자유주의 질서를 교란하고 막 불합리한 보조금을 막 먹여가지고 불공정 경쟁하고 뭐 덤핑하고 이런 존재로 언제나 묘사가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러한 비난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단순하게 중국만을 비난해서 깔끔한 결론으로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스스로도 리쇼어링이라든지 각종 IRA 같은 보조금 산업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비난하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WTO에 중국이 제소를 한 건에 대해서 뭐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미국을 제소를 했는데 미국 측 상소위원 임명 같은 거를 계속해서 미국 측에서 임명을 거부하면서 거부라기보단 연기를 하면서 제소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게 만드는 부분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고요. 그런 면에서 과연 자유주의 질서를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누가 교란하고 있는 것인가 정도의 말은 할 수 있게 된 상황.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 서구의 이런 사회가 혹은 미국을 중심으로 성정해온 정치학적 시야에서 중국을 단순하게 규정하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아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네, 그리고 권위주의 블록이 예전에 이제 역사의 종말에서 이제 얘기하던 것과는 다르게 권위주의 블록이 사실 점점 이렇게 강화가 되고 있는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민주주의와 어떤 자본주의의 영원한 승리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사민주주의라는 형태를 가지고 권위주의 블록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 중국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1대1로나 이런 부분들 어, 정책 같은 것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중국의 체급이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매우 특수하거나 그냥 이 아시아 한 구석에 있는 덩치만 큰 그런 아주 독재 국가 정도로 이제 치부해버리기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혹은 서구를 중심으로 구축이 된 이 정치학 혹은 사회과학 이론의 틀에서 중국을 과연 그러면 단순한 특수자와 개별자 이상으로 이제는 간주해야 될 때가 어, 왔을 수도 있다.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때가 점점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얼마나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제 요즘에 사실 관심사이자 고민입니다. 어, 굉장히 중요하고
뭐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그런 이슈 논쟁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논쟁이나 이슈들이 우리 박사님의 최근 연구랑도 잘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서구 중심 혹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정치 질서의 도전자로서 혹은 현상 변경자로서 중국을 이해하고 규정하는 목소리가 팽배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네, 일종의 표준적 내러티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특히나 미디어에서는 더 그렇고요. 보수적인 미디어에서는 더 그렇고 학계에서도 사실은 그런 경향이 더 많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없다 혹은 그렇게 보기에는 부적절한 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세계를 바라보는 이 인식의 틀이나 개념 자원들이 여전히 근대 이후의 서구 중심주의 속에서 사유하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지적도 굉장히 많은 저로 하여금 많은 공감을 갖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이- 부분에 좀 있어서 네, 네네네. 아,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나 또 약간 오해를 피하기 음, 위해서 이 이론과 또 이 뭐 특수나 혹은 사례, 보편과 특수한 이론과 사례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마치 그게 지역 연구자들이 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이론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그 특수한 그 지역 연구에 대한 그런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을 또 동시에 추가를 하면서 그것이 또한 사례가 돼가지고 이론을 더 살찌우고 더 정합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제 또 배워온 이론 체계인데 그래서 이론은 점점 최대한 일반화하고 최대한 좀 감명하게 추구를 해 나가면서 그걸 위해서 외연과 뭐 사례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추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은 제가 절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야 너네 중국 연구자 이거 중국은 매우 특수하고 서양과 좀 문법이 다르다라는 것 속에 숨어가지고 이론 공부 열심히 안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혹시 계실까봐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뭐 가브리엘 알몬드 뭐 이제 이런 비교 정치학 막 수업 들을 때 우리가 다 배웠던 뭐 사르토리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 이론화라는 명제는 워낙에 또 중요하고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학문에 있어서 견제해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이 비경치를 좀 넘어서 어떤 국제정치라는 이 무대로 올라왔을 때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최근에 중국의 급격한 신장과 이런 그 국제정치 구도가 변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전략 경쟁자라는 막 이제 수사를 사용하면서 미중 간의 어떤 구도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론화와 어떤 사례 추가라는 호흡과는 다르게 중국을 사실은 중국이라는 존재를 이 세계 혹은 서구가 보는 시각에서 하나의 엔터티로 사실은 그 간주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시점이 훨씬 더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구 입장에서 혹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얘네는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지?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라는 질문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이론의 발전이라는 것과는 또 별개로 이 정치학자들에게 풀어야 하는 숙제로 계속 노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국제 정치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국가 간의 정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중국에 갖는 어떤 그들만의 독특한 문법이라든지 사고방식에 대해서 확실히 예, 이 다른 또 관점에서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제가 예, 아까 또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아유, 뭐 대부분 혹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박사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보편성이나 일반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을 유일한 이론의 적실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잃을 수밖에 없는 단점들 또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보편적인 질서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중국이라고 하는 행위자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이 이미 잘 말씀해 네, 주신 그런 것처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어떤 면들 때문에 중국의 어떤 모습, 어떤 정책적 행위 때문에 자유주의 국제정치 질서가 보편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아마 그 부분이 제가 박사님의 최근 연구들을 읽어봤을 때 그 부분을 잘 이렇게 논의를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고 또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박사님의 그 대표 연구 혹은 최근 연구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리트 회원분들께 이제 미리 공유해 주신 연구가 대표 연구로 해서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중국 금융 자유화의 점진성과 통화금융 패권화의 한계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되어 있는 국제정치 논총에 올 초에 이렇게 실려 있는 글이 하나가 이제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오늘 막 퍼블리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 국제지역연구에 게재된 중국 경제안보 개념의 진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담론과 전략적 사고라고 하는 이런 제하의 글인데요. 이 둘 중에 어떤 거 먼저 한번 조금 더 알아볼까요, 박사님? 그 국제정치논총에 실린 금융자유화 음, 점진성과 네, 패권화 한계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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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특히나 이 글은 일전에 저희 니트 회원분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종종 등장했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 상호 연계해서 같이 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최근에 했던 국민석 교수님도 그렇고 그 전에 정재환 교수님이나 임규택 교수님들의 연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뤄졌던 그런 이슈라서 비교해서 저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그런 자원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쉽게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중국 금융 자유화의 점진성과 통화금융 패권화의 한계라고 하는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거고, 뭐 핵심적인 뭐 주장이나 내용이 뭔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글의 핵심적인 주장은 중국 금융 자유화 자체가 국내 정치적인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무조건이라고 하긴 좀 세고, 네,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음, 그 국내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개방성을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 시계 패권 국가로의 도약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그러한 부분은 이미 수십 년간 중국이 가져온 국내 정치 구조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인데다가 최근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최근 10년 동안 이걸 이제 신금융억압 체제로 제가 명칭을 붙였는데, 이런 금융에 대한 억압성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경제 질서 의 패권이 되는 경로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더욱 요원해진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그 킨들버거라는 이제 유명한 경제사학자가 이제 정치 경제학에서 항상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만, 어, 이 패권 안정론이라는 이론의 차원에서 제시한 그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 1차 대전까지의 영국이 금융통화 부분에서의 패권 역할을 했고,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뭐 기준은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발전되고도 개방된 국내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통화와 금융에 있어서의 유동성과 안정적인 그런 거래의 가능성을 뭐 보장을 해주는 것이 바로 패권의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킨들버거의 해석에서 이 전간기, 즉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안정적인 국제경제 질서가 확보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원래 기존의 패권이었던 영국이 의지는 여전히 패권의 이 노릇을 하고 싶었던 의지는 있었습니다만,
그럴 능력이 전쟁의 참사로 인해서 능력이 매우 많이 침식이 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새로운 패권, 금융 패권을 이어받을 만한 미국은 당시에 이제 뭐 이제 고립주의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거부를 했다. 즉, 미국은 능력은 있었지만 의지가 없었다. 반면에 영국은 의지는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다. 이런 부분의 어떤 묘사를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국력이 교차한다라는 것이 사실 수년간 많이 나왔던 얘기고, 특히 GDP 같은 부분은 2035년이냐, 2032년이냐, 2030년이냐, 코로나 전까지는 거의 그렇게 점점 시간이 점점 땡겨져 오던 국면에서 많은 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겁이 났을 테고요. 또 많은 이 연구자들이나 평론가들은 그럼 중국이 과연 미국의 어떤 패권 자리를 대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죠. 그러면서 이 글도 사실은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그럼 중국이 과연 의지는 둘째치고 능력이 관용되느냐라는 것을 보자는 것이 애초에 쓰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달러 트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위안화라는 중국의 통화가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신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한 여러 가지, 그리고 달러라는 것이 워낙 강력한 또 힘을 갖고 있는 달러와의 경쟁 통화로서 위안화가 가지는 그런 뭐 힘, 이런 부분은 뭐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제 이 논문은 중국의 국내 정치적인 구조에서 이 타생하는 한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논리는 뭐 길게 하긴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은 국유기업이 중심이 되는 발전 체제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 90년대부터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계속해서 국유기업, 아주 거대하고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을 개혁하는 것이 계속해서 90년대와 2000년대 중반까지의 숙제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과감하게 뭐 쭈룽지 총리 같은 분들이 이제 거의 포청천 막 얘기를 들으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면서 막 양극화 현상이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생을 할 정도로 네, 이 민영화를 많이 시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던 흐름이 2006년을 계기로 다시금 국유기업이 중심이 된 체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중국이 강력한 국가가 실질적으로 처음 등장을 했다고, 적어도 경제 정책에서는 처음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2006년도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강요라는 아주 그 기념비적인 아주 중요한 그 문건이 발표가 되면서, 그때부터 전략 기간 산업을 위주로 중국의 이 동아시아 발전 국가에 비할 정도로 강력한 산업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중국 하면 강력한 국가라고 많은 또 우리 저도 뭐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했는데, 실제 경제 정책, 경제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중국은 전반적인 기조만 국가가 제시하고 그 후에 따르는 세세한 문제들을 이렇게 좀 치유를 하는 식으로 왔던 게 사실 그 전까지 개혁개방 이후에 2000년대 중반까지의 흐름이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2006년 이후로 특히 시진핑 주석의 집권기가 되었을 때는 국유기업을 아예 대놓고 강하고 크고 위력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언사를 거의 매해 빠지지 않고 경제 정책에 관련한 모든 문건에서 얘기할 정도로 국유기업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유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산업화 과정, 동아시아 산업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재벌이었지만 중국은 그 주력군이 국유기업이니까요. 그 국유기업에 매우 파격적이고 특혜의 자금 조달을 정부가 선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민영 기업으로는 실질적인 그런 류의 좀 괜찮은 자금 조달은 거의 많이 제한이 되고, 그 돈이 다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혹은 이원적인 구조 속에서 국유기업으로 들어가야만 중국의 국가가 강력하게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체제 혹은 중국 제조 2025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공산당 혹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어, 효율적이고 강력한 발전 체제는 이 국유기업,
그리고 국유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억압적인 금융을 활용하는 금융을 종속시키는 금융억압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시장 경제가 지난 거의 100년의 역사 동안 보여주었던 패권 국가의 가장 필요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선진적인 금융체제, 국내 금융체제라는 것은 중국한테는 매우 매우 요원한 일이 되었고, 시진핑 집권계선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더욱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다. 이런 것이 일단 요 논문의 대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요거를 제가 음,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여기 윤성원 교수님께서 제 질문을 또 음, 고맙게도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까 음, 좀 말씀드렸던 저의 개인적 연구 관심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성원 교수님께서 어, 이 중국이 이런 뭐 국유기업 위주의 경제,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금융을 실물 경제에다가 종속시켜버리는 금융억압체제, 신금융억압체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현대 금융 자본주의가 많이들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오히려 음, 정확하게 짚는 그런 방향인 것 아닌가. 이런 음, 부분으로 이제 지적을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저도 동의를 하고, 실제로 이제 월스트리트 자본이 거의 뭐 세계를 움직인다 뭐 이런 류의 명제는 뭐 예전은 뭐 음모론처럼 얘기도 했지만, 이건 뭐 상식 수준의 얘기가 돼 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 혹은 자본주의 체제 수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국도 그런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는 경제체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런 금융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여기서 이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아예 뭐 조화로운 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은 거죠. 중국은 아예 자기들의 이제 발전 체제, 자기들의 국가 경제를 이제 고안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금융이 좀 종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이 큰 이런 윤성원 교수님께서 논하신 이런 체제 수준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종의 하나의 뭐 유일한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중국식 솔루션을 보여주는 셈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즉, 실물과 금융이 어차피 두 개가 언제나 대립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금융의 이 입김, 금융 자본의 입김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이 움직이기도 하고, 심지어 금융위기 같은 것들은 이 금융자본의 뭐 헤지펀드나 이런 유동성에 의해서 이런 위기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실물보다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음, 금융자본인데, 중국은 아예 그냥 교과서적인 말 하지 않고 금융은 그냥 실물 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음, 시진핑 집권기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이, 2015년, 16년 이후로 특히 많이 나오는 말이, 금융은 실물 경제를 지원하고 거기에 서비스 해주는 것이 본령이다. 그것이 임무이다. 이렇게 여러 음, 번에 걸쳐서 규정을 해줍니다. 음, 그리고 음, 어, 그 중국의 어떤 금융관리 기구가 뭐 금융관리 감독 총국이라는 것이 있고, 이건 다 정부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금감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은행, 증권 감독회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공식적인 이미 이 금융감독기구가 있어요.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중앙당의 금융위원회라는 것이 새로 작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럼 중국의 당국가 체제의 권력 구조상 중앙금융위원회에 있는, 당에 있는 이 금융위원회가 정부의 이 관련한 감독관리총국 그리고 감독위원회를 모두 다 거의 지령을 내리다시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인적 구성을 보더라도 이 공산당에 있는 중앙금융위원회의 수장이 어, 리창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총리는 정부의 수장인데 동시에 어, 이 이중적인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이죠. 당에서는 금융위원회 수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부주임이라고 하는 2인자가 금융위원회 2인자가 부총리,
맡고 음, 있습니다. 금융 담당 부총리.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당이 직접적으로 금융 감독을 직접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금융 쪽으로는 어떠한 조금의 이 리스크가 늘어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이 기구제 음, 개편에서 보이는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음, 봤을 때 중국은 금융을 완전히 그냥 실물의 밑에다가 그냥 네, 놓아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이제 층위를 이제 윤성원 교수님의 이 제기하신 문제를 좀 제가 빌어와서 설명을 하자면 중국은 그렇다면 일종의 기존의 자본주의, 기존의 자유주의 위주의 국제 경제 시스템의 새로운 제시를 한 음, 셈일 수도 있겠다라는 음, 고또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음.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앞서 최근 이 박사님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가 무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박사님의 답이랑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다른 뭐 일반 이론의 이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의 국가 행위자로서 자유주의 국제정치 경제 질서의 성원으로 여기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 혹은 중국만의 특별하고 특수한 행태가 있는가, 이런 걸 바라볼 시점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방금 말씀해주신 중국 당국에 의한 금융 통제가 다른 21세기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살아가는 다른 국가 행위자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면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고요. 특히나 이제 말씀해주신 시진핑 집권 이후에 박사님께서 이 명명하신 신금융 억압 체제가 이 중국만의 특수한 부분을 잘 드러내는 그런 개념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내 정치적인 맥락과 제도적인 이유로, 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위안화의 국제화가 어려울 것이다, 혹은 뭐 가능할 것이다, 양쪽의 입장이 있지만, 국내 정치적인 요인으로, 신금융 억압 체제라고 하는 중국 국내 정치적인 요인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중국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연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이렇게 답해 주신 부분과 잘 맥락이 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이제 배우는 게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역시 이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 다음 연구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안보라고 하는 개념을 최근 학계나 미디어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그게 학계가 됐든 뭐 전반적인 어떤 담론 체계에서든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 그게 왜 그런지, 혹은 그런 경제안보라고 하는 개념이나 담론이 어떻게 중국 내에서는 전유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연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박사님의 연구가 좀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연구는 일단은 어떤 주제고 어떤 주장을 갖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연구는 이제 중국 경제안보 개념의 진화라는 것이고, 원래 현재는 뭐 경제안보 시대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아마 미국이 개막했다고 봐도 또한 과언이 아닐 텐데, 이 미국이 열어젖힌 경제안보 시대 혹은 경제안보 정국에서 중국이 뭐 노골적인 타겟이죠. 미국의 타겟이 됐는데 그럼 중국은 과연 이 경제 안보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걸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안보라는 용어를 아예 공식 문건이나 정부 기준입니다. 사실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깊게. 그래서 이 정부 공식 문건 차원에서 경제 안보에 대한
언급이 너무 과소하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분명히 미국이 펼치고 있는 경제안보 정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국내적으로는 IRA라든지 뭐 칩스라든지 이런 강력한 산업 정책, 그리고 뭐 우방국 한국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데서 주요한 첨단 기술 업체들을 리쇼어링 혹은 이제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이름으로, 야, 미국 본토에 투자해라, 안 그러면 네, 뭐 좀 곤란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투자금을 상당히 크게 핵심 산업 영역에 땡겨오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제를 하는데, 트럼프 때는 이게 거의 네, 중구난방으로 거의 관세를 이것저것 많이 부과를 하는 식으로 무역 전쟁으로 갔지만, 바이든 이후에는 이제 그 좁은 뜰과 높은 울타리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곤 하는, 아주 핀포인트로 가장 중요한 고부가가치 기술, 특히 이제 AI와 반도체가 되겠는데, 그리고 배터리, 여기에 대해서만 고강도의 견제를 하면서 일반적인 그냥 경제 디커플링까지는 가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첨단 기술의 공급망 위주의 디커플링만 추구를 하는 식으로 이제 좀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또 하나의 중국 견제 특징은 소다자주의라고, 이제 미니래터럴리즘이라고 불리는 이 우방 위주의 어떤 포위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위망을 구성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뭐 공급망도 좋고, 혹은 때로는 중국 내부의 어떤 인권 문제라든지 정치 체제의 문제를, 이번 부분들의 비난 같은 것들을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자적인 기제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이든 정부의 방식인데, 그럼 중국은 이러한 실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미국의 견제 정책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하면, 중국도 분명히 양자적인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뭐 맞대응, 보복 조치도 취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재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이제 경제 안보 시대다라는 언급을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자주 하면서 뭐 디커플링이니 디리스킹이니 이런 부분들을 공식화를 시켜서 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이 동일한 현상을 두고 경제 안보라는 식으로 절대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중국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바로 공급망이 국제적 공급망이 매우 위기 상태에 빠졌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미국이란 단어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 측 혹은 뭐 어디 아메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 이런 식의 유사한 표현조차도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미국이 발생시킨 위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중국이 쉽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는 공급망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바로 제가 이제 진화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공급망 위기라는 것은 그냥 우리 중국만 향유하는 어떤 그런 프라이빗 굿즈가 아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퍼블릭 굿이라는 것이죠. 이거 중국을 포함한 매우 많은, 거의 불특정 다수의 거의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이 공급망이 위기에 빠짐으로써 다 고통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망 위기를 빨리 진화를 하고 이것을 살려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중국이 최근 2, 3년 동안 계속해서 강화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공급망 위기 담론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전략적 사고가 네, 이제 뭐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단 첫 번째는, 이 경제안보 개념을 중국이 그대로 받아 쓰는 순간, 중국은 미국의 경제안보가 갖고 있는 경제안보가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제시하게 된 맥락을 보면, 우리 중국이 너무 위협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어 현재 경제적인 부분을 동원해가지고 이 미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밝혔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국제정치 경제학의 계보에서 보자면 현실주의적인, 결국 자구 체계 연장에서 제기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이러한 류의 경제안보 개념을 그대로 준용할 경우에는, 미국이 얘기하는 개별 국가 혹은 현실주의적 틀을 준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우리도 힘들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듯이
미국 역시도 힘드니까 마련한 거야라고 폭넓게는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논리적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을 당연하게도 직접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국제 공급망 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게,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야, 너네들도 이런 세계화의 질서에 이제 너네들도 결합해서 과실을 얻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미국이 저런 식으로 이 반자유주의 혹은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취하면 우리 모두에게 손해가 되지 않느냐. 우리 중국은 언제나 무역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자라는 식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명분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중국은 미국이 계속해서 자처해온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수호자 자리를 대체를 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미국 스스로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이 논문을 고안을 해서 쓰게 됐고요. 그 지금 소개해 주신 두 개의 연구가 그 박사님의 연구 관심을 잘 드러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뭐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또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중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미중의 경쟁 관계는 확실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현재 상태와 향후의 방향 내지는 부침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이제 군사안보 관련된 글들이나 관심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 특히나 이제 금융통화의 패권 경쟁 이슈에 대한 연구를 해주신 거고, 첫 번째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정치의 종합을 혹은 국내 정치의 체제적인 요인으로, 금융통화 패권을 미중 관계에 접목해서 잘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그 연구는 우리가 흔히 이제 미중 관계 역시나 연구할 때 그게 군사든 경제든 금융통화 부분이든 대부분은 담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진 않는데 박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두 번째 연구에서 해주셔서 연구의 방법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잘 드러나 있지 않는 면들을 미중 경쟁과 또 패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혹은 패권 경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지적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컨트리뷰션 역시나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우리 이을빈 박사님께서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꼭 그 두 개의 최근에 나온 글이고 특히나 미중 관계는 앞으로 향후 뭐 10년, 20년 저의 일상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할 필요가 있지만, 이 연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앞으로, 저희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마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서, 어, 깊이 있게 조금 더, 학술적으로 이제 풀어서 보고, 또 논의하고, 또 Q&A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이슈 또 뭐 경제, 금융통화, 미중 관계, 중국 국내 정치, 엘리트 정치 등등등을 특히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헌 뭐 책들이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학생분들이 많이 보신다고 하니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미중 경쟁 관련해가지고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이제 예정된 전쟁 Destined for War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우리가 거의 미중 경쟁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면서 투피디데스 함정이란 수사가 매우 크게 휩쓸고 갔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이런 부분을 이 책에서 자세하게 당시 이제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에서부터 그것을 그 후에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의 미중 경쟁에 적용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앞에 제 연구들에서는 뭐 중국식 사고, 중국식 전략적 사고나 뭐 중국의 어떤 국제 질서를 보는 관점 이런 건 전 중국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것들인데 이 책은 이제 전 지구 차원의 그런 구조를 이제 중심에 놓고서 다룬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현재 미중 경쟁이라는 걸 보는 아주 큰 시야를 제공해 주는데 더없이 좋은 책이다. 그리고 미중 경쟁은 앞으로도 교수님 말씀대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이 책을 한번 일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내용만큼이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인류사에서 신흥국과 패권국의 국력 교차에 해당하는 사례를 적어도 이뭐 앨리슨의 주장에 따르면 몽땅 수집을 해가지고 다 거의 보여주고 있다시피 뭐 짧지만 또 사례 분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특히 학생들이 향후에 이제 연구자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나 어프로치도 이러한 근거들을 잘 사용해가지고 이게 그랜드 시어리든지 아니면 뭐 작은 논문 페이퍼든지 간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뒷받침을 해서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또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답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걸 추천하겠습니다. 예정된 전쟁. 네네. 감사합니다. 그 추천해주신 사유나 이유도 박사님의 어떤 연구자로서의 성장된 과정과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사학과를 이제 전공하시고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영향을 많이 받은 유석준 교수님도 역사, 국제정치, 경제사뿐만 아니라 그냥 역사 자체에 대해서 해박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내공이 굉장히 깊잖아요. 또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뭐 미중 패권 경쟁 등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역사적인 사례나 사건에 기초한 이론적인 설명과 예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책을 꼭 시청하시는 특히나 이제 연구 초기 단계에 있거나 관심 있는 학생들이 보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뭐 길면 또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요. 우리 이을빈 박사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저 역시 상당히 기쁘고 혹시 마지막으로 뭐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그런 말씀 있으세요? 어, 뭐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네, 앞으로 우리 뭐 이 니트 모임도 그렇고 이런 국제정치 국내에서도 저는 뭐 차태서 선생님도 그렇고 윤영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책들 워낙 향후에 고전이 될 책 이제 많이 내시고 계신데 우리도 정말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런 논하고 또 좀 더 많이 나가자면 이제 이론을 이렇게 우리가 뭐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우리는 안 돼 이런 의식을 우리가 벗어던지고 적극적으로 보편 이론 차원의 논의를 좀 더 용감하게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 모임이 그 또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그 험난한 여정의 동행자로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성균관대학교의 선임연구원으로 계시는 이율빈 박사님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